(3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멈추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큰 재료가 없는 가운데 중국 무역 적자와 미국 재정 적자 확대가 증시에 부담이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0.29%와 0.02% 올랐고 나스닥 지수만 0.16% 하락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유럽 증시가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며 장을 마쳤습니다. 전반적인 재료 공백 속에 중국 수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장 막판 반등에 성공하며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는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수요가 줄어들 거란 전망이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전날보다 1달러 6센트 하락한 106달러 3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재정 적자 규모가 예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월 재정 수지 적자가 2,317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2월보다 4.1%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유로존의 경제 수장들이 재정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스페인에 대해 스페인은 제2의 그리스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 스페인이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썸머타임이 개시된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큰 재료가 없는 가운데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오늘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상황이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또 이번에는 중국 쪽 분위기도 불안하게 이어지면서 뉴욕 3대 지수가 강력한 저항선에 부딪히며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본다면 에너지 관련 업종과 금융주 부진이 눈에 띄었는데요.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심규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스닥 지수만 소폭 약세를 보였고 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아주 조금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하루였는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12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혼조세로 좀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고 역시나 미국이라든가 중국 쪽에서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조금은 저해시키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먼저 블루주 중심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37.69포인트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0.29%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12,959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4.6포인트, 0.16%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는데 2,983.66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 마감하였습니다. 0.2포인트 소폭 상승 흐름 보이면서 1,371.09를 기록하는 모습 보이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 흐름을 보였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 흐름 보였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FOMC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불안감이 더욱더 작용하는 모습 보였고 역시나 중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었다는 소식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저해시키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 쪽에서도 재정 적자 폭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 이슈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호재성 재료가 없고 전반적으로 좀 악재성 재료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엇갈리는 양상으로 보였는데 먼저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가 1%대의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홈디포 역시나 1% 상승 그리고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도 1.4%대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금융주들이 약세 흐름 보이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 하락세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금융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급등한 종목도 있는데 투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5% 급등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 양상 속에서 몇몇 종목군들은 급등락이 엇갈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호재보다는 좀 악재가 많았던 하루였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유럽 증시도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좀 낙폭을 줄이면서 이 상승으로 마감한 국가들이 더 많이 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볼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좀 하락세가 짙은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먼저 네. 범유럽 지수 같은 경우에도 0.2% 하락 흐름으로 마감을 하였고 이탈리아의 낙폭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약세를 이끄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지수 같은 경우에도 0.1% 하락 그리고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9%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0.07% 독일은 0.3% 이탈리아와는 다르게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하였지만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불안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유럽 증시의 약세 흐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유럽 증시와 그리고 미국 증시 역시나 좀 혼조세 양상 및 방향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의 2월 무역 적자는 314억 8천만 달러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은 계속적으로 중국발 악재가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재정 적자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2월 중국 무역 적자는 314억 8천만 달러로서 월간 적자로는 198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설 연휴 동안 생산 및 수출 차질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시점 지나치게 높은 재정 적자 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겠지만은 역시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과연 어떠한 정책과 대안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였지만은 향후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이 어제도 다뤄보긴 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글로벌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는데 좀 전반적으로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좀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지금 시장에서는 큰 모멘텀이 없는 것이 가장 악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네. 가운데 중국의 재정 적자 확대에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다시 한번 낳는 그런 상황인 만큼 다시 한번 영향을 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에 대한 대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약세 흐름 보였지만은 사실 급락이라든가 투자 심리를 완전히 저해시키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중국발 모멘텀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슈가 오히려 호재성 재료를 인식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 이어서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도 예상보다 늘어난 것이 좀 부담이었는데 재정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들어오는 수입이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 네. 내용인지요? 네, 우선은 미국 역시나 재정 네. 적자 문제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 보였지만은 아직까지는 누적 적자 규모에 있어서는 작년도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만하게 재정 여건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관점인데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월 정부 재정 적자 규모가 2,317억 달러로 집계됐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달에 2,220
225억 달러에 비해 소폭 증가세를 보였고 시장 예상치였던 2,290억 달러보다도 조금 더 많은 상황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정부 지출이 3,351억 달러로 작년에 3,330억 달러보다도 소폭 늘어났지만은 역시나 세수가 1,034억 달러로서 1년 전인 1,110달러보다도 크게 줄어든 탓에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10월부터 시작한 2012년도 연계 누적 재정 적자 규모에 있어서는 현재 5,808억 달러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사상 최대 적자 기록폭에 비해서는 600억 달러가 적은 수준인 만큼 전반적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었지만은 미국의 경기 회복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투자 심리에 있어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은 급락세로 연출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간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을 최종 승인하기 위해서 모인 건데요. 그런데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또 잦아들지 않고 있다고요. 네, 우선은 민간 채권단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갖고 네. 1,050억 유로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채무 조정이라는 특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환을 위해 새로 발행한 국채 금리가 고공 행진을 보이고 있고 사실상 부실채권 수준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금 조달 능력 회복과 그리고 CDS 보험금 지급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기존의 민간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와 교환할 만기 11년에서 30년 국채 20종을 새롭게 발행했는데 금리가 2015년도 만기까지가 2%, 2016년에서 2020년까지가 3%, 2021년까지가 3.65%, 그리고 2022년부터 2042년이 각각 4.3%대로 정해졌습니다. 이처럼 종전보다도 낮아진 쿠폰 금리와 향후 그리스의 지급 능력에 대한 우려로 현재 가장 만기가 긴 30년 만기 국채가 14% 수준으로 거래가 시작이 되었고 가장 짧은 11년 만기 국채는 19%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액면 가격 대비 22에서 26%나 할인된 수준으로서 앞서 민간 채권단이 액면가의 54%가량을 손실 탕감한 것보다도 더 낮아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장에서 이 정도 할인이면은 이미 부실채권 수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커졌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그리스 문제를 논의했고 또 여기에다가 스페인의 재정 적자 문제도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사실 스페인이 제2의 그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반대로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고 하죠. 네, 우선은 지금 시점 스페인이 제2의 그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커졌지만은 유럽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페인은 분명히 그리스와 다르다라고 독일의 재무장관도 얘기를 하는 모습 보였고 스페인은 그동안 재정 여건을 크게 개선해왔고 금융시장에서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만큼 EU 차원에서 다시 지원에 나설 일은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만큼 스페인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스페인은 2009년 이후 두 번째 경기 침체 국면을 현재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스페인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대로서 8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모습 보였는데 심각한 내수 부진을 겪고 있음에도 있고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산 건전성이 계속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은 지금 시점 스페인을 제2의 그리스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금융주 낙폭이 컸던 것도 일조를 했었는데요. 오는 15일이죠. 미국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한번 어떤지 미리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네.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주에 대해서 재무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컸던 만큼 오히려 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이 나오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 보였지만은 금융주에 대해서 메리트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이라든가 이러한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만약에 시장과 예상과 다르게 금융주에 대한 재정 건전성 악화가 만약에 나온다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낙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이러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관망사적인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그러한 모습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좀 국내 증시에 있는 금융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우선은 그 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모습 보이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금융주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입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해외적 이슈도 있겠지만은 정부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 전략이 지금 시점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좀 금융주는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심기현 전문가님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쪽으로 가볼 텐데요. 이렇게 중국 경기가 좀 둔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도 좀 하락세를 보였었죠.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국발 좀 악재,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WTI 기준으로는 지난주 종가보다 1.06달러, 약 1% 하락한 배럴당 106.34달러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수요국 중인 하나의 중국이 경기 침체를 만약에 겪는다고 한다면은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그동안 이 유가를 이끌었던 유동성이 최근에 좀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대부분 좀 하락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금 가격 역시나 좀 하락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온스당 1,70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1,699.80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상품 시장 약세 흐름으로 마감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밤 주요 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2월 소매 판매와 그리고 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또 1월 기업 재고 증가율 역시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FOMC 기준금리 결정을 역시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역시 FOMC에서 어떠한 발언을 할지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FOMC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시는 전략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밤 무엇보다 FOMC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자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 글로벌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국내 증시 전망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님 의견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관망세가 짙었던 하루였죠. 일단 큰 재료가 없는 가운데 뉴욕 3대 지수는 좀 기술적 저항선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방금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상당히 관망하는 그 심리가 상당히 팽배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거래 대금도 그렇고요. 네.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FOMC 회의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역시 그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를 확인하고서 대기 매수든 대기 매도든 일단 지켜보고 오픈된 뒤에 행동을 이행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뷰는 아무래도 2월 달에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지 않습니까? 주택 쪽도 그렇고, 이런 제조업도 그렇고, 최근에 나왔던 고용 쪽에서도 경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특별한, 소위 말해서 QE3라는 그런 미명의 어떤 경기 부양책들은 크게 기대감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방금 언급도 해주셨지만 모멘텀이 부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것들은 중국의 무역 적자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와 있던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 쪽의 어떤 재정 적자 이런 거에 대한 확대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도 시장이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고, 굳이 이 내용만 아니더라도 기술적 흐름을 봤을 때는 다우 차트든 나스닥 차트를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단기 전고점을 뚫어가기는 상당히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크게 걱정스러운 하루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은행주, 특히 금융주가 상당히 부진했던 모습이 있는데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볼 어떤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15일 날 결과가 나올 건데 그래도 더딘 회복이지만 꾸준한 회복세 개념으로 해서 웰스파고라든지 모건 체이스 이런 종목들은 다소 좀 괜찮은 흐름이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주 통으로 봤을 때는 다소 좀 금융주도 부진하지 않았냐 해서 마이너스 1에서 한 2%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전일장 보면은 최근에 유럽 쪽에서는 계속 안 좋은 뉴스 플로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최근에 그리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쪽이라든지 포르투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국채금리 가지고 지금 리스크를 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13%, 한 14%좀 있다가 거의 한 20% 육박하는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다시 재점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유로존 리스크가 뉴욕 증시에 대해서 오히려 탄력을 좀 둔화시키는 하나의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는 어제도 우리 증시가 다소 좀 하락폭이 생각보다는 좀 있었는데 다소 추가적인 조정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심리로 일단 아침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시장의 좀 방향은 오늘 밤 열리는 FOMC 회의가 쥐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좀 큰 모멘텀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정도 염두에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일단 작게나마 오늘은 큰 폭의 조정은 없겠지만 작게나마 지수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은 일단 불가피하지 않겠냐. 물론 종목별에 대한 대응, 차별적인 대응을 잘 민첩하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 이런 지수대 상황, 이런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오히려 수익내가 더 오히려 쏠쏠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시장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지수는 추가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냐 해서 일단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대기 매수 자금이 유효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현재 ING 상황,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1,000억대에서 2,000억 꾸준히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공백이 다소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어제 보면 자동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부품주들은 다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오히려 정유라든지 화학주, 유가 어떤 상관관계가 높았다고 볼 수 있고 업황이 다소 개선세가 될 수 있다라는 2012년 상반기 컨센서스 뷰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적인 흐름들이 붕괴되면서 지수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상당히 거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대형주 슬림화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쪽에서는 다소 조금 지켜보고요. 여기서 저점 매수, 단기 낙폭에 의한 반등을 노려서 하는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대형주는 슬림화 전략이 필요한데 일단 슬림화 전략 차원에서는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쪽, 건설이라든지 철강 쪽에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보다는 다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오히려 정유라든지 화학을 봐서 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일단 중소형 쪽에서의 오히려 발빠른 종목의 확산, 이쪽에서 수익률을 빨리 커버하는 그런 흐름들이 제일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영역으로는 대형주에서는 최근에 상사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SK네트워크스라든지 LG상사, 대우윈터라든지 GS글로벌 이런 종목들에 대한 상사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어찌 보면 시장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좀 제니기 대장이죠. 한국불마, 코스맥스, 아무래도 퍼시픽 위주로 해서 수급이 양호한 이런 섹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영역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기기 업종과 인터넷 업종, 그다음에 IT 쪽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어찌 보면 대형주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지켜보자. 일단 매도세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오늘까지 좀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거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내일 이후에 판단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거에 대해 자신이 없다라면 최근에 기술적 흐름과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중형주 또는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LG 관련 종목들 있죠.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을 필두로 한 LG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 이거에 주 고객사를 두고 있는 소위 말해서 IT 장비주라는 재료주 쪽 LG 쪽으로 납품하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3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좀 더 이어지는 그런 수익률 게임에 충분히 좋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지수의 추가적인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종목별로 잘 대응한다면 수익도 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에 따른 시장 교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또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해외 투자가 15곳과 함께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와 모건 스탠리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내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험이 명확한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투자를 유도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포럼에 참석해 한미 FTA와 해군 기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반대 목소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식품 물가가 크게 올라 저소득층 가구의 엔겔 개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엔겔 지수는 소비 지출 중에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에 따른 시장 교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 수수료 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어제 오전 간부회의에서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징수하는 증권거래소 수수료 인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증권 거래량은 증가해왔지만 수수료 징수는 종전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초에 많이 징수했다가 연말에 징수를 중단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등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발견부터 감독 당국의 조치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돼 투자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요. 정부는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공매도에 따른 시장 교란 현상을 줄이기 위해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 규제에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국제증권감독기구의 공매도 규제 원칙을 반영해서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보고 대상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에 해외 사례와 업계의 의견을 거쳐 오는 3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낮아질지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가 다양한 범위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최대 20%까지 내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이 증권사들이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업계에선 금융위가 수수료 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은 거래소와 예탁원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고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 간에는 이미 치열한 경쟁으로 수수료가 대폭 내려간 상황이어서 수수료를 더 이상 추가로 내릴 여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농협이 해외 투자가와 함께 국제 신용평가사와 모건 스탠리를 상대로 소송을 냈군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10년 말 글로벌 금융사들이 모건 스탠리와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연말께 나올 예정으로 16개 투자가들의 전체 소송 금액만도 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농협은 이 중 1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모건 스탠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험이 명확한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투자를 유도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무디스와 S&P에 대해서는 부채담보부 증권 등을 우량 채권으로 등급을 잘못 매긴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농협은 모건 스탠리뿐 아니라 메릴 린치가 판매한 파생상품 2천만 달러의 투자에 51억 원, 영국계 은행 HSBC가 내놓은 파생상품을 4천만 달러에 매입했다가 114억 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부채담보부 증권 등 파생상품에도 4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40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농협의 총 피해액은 3억 달러 수준인데요. 농협은 우선 1천만 달러에 대한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에 추가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부채담보부 펀드에 투자해서 439억 원의 손실을 봤다면서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시티은행, 메릴린치,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등 2005년 담보부 증권 파생상품 등을 판매한 세계 글로벌 투자은행을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와 해군 기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면서 이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비판의 입장을 내비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 협회 초청 포럼에 참석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것이 혹시 정치적이고 반미와 관련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북한이 가장 반대하는 것이 제주 해군기지와 FTA라며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어도 관할권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영토 분쟁이 아님을 강조했는데요. 양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지고 논의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 논란에 대해 제주기지는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대양, 글로벌한 입장에서 안보 플러스 경제라며 제주 해상에서 통과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주 근방 수역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는 대한민국 경제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권의 FTA 폐기 주장을 의식한 듯 FTA는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제 성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FTA나 제주 해군기지 같은 경제 플러스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식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먹거리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에서 음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엔겔 지수가 6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식품 물가가 크게 올라 저소득층 가구의 엔겔 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엔겔 지수는 소비 지출 중에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엔겔 지수는 20.7%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2005년에도 소득 하위 20%의 엔겔 지수는 20.7%였습니다. 전체 가구의 엔겔 지수 역시 지난해 14.18%로 2005년 14.61%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연도별 소득 하위 20%의 엔겔 지수는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득 하위 20%의 엔겔 지수가 상위 20%의 11.83%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의 먹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저소득층은 소비 지출의 절대 규모가 작아서 생활 물가가 오르면 엔겔 지수도 큰 폭으로 오릅니다.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큰 상황으로 하위 20%의 의식주 필수 항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지난해에 최근 9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 비주류 음료, 의류 신발, 주거, 수도, 광열,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가 하위 20%의 계층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13%로 상위 20% 계층의 31.63%보다 11.51%나 높았습니다. 하위 20%의 의식주 부담이 커진 것은 식료품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 큰데요. 지난해에는 식료품, 비주류 음료 물가가 전년도보다 8.1%나 올라서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4.0%의 2배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주택, 수도, 전기, 연료 물가도 4.5%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상승폭이 컸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앤 진단 이어집니다. 네, 오늘장 전략 체크해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내 증시가 사흘 만에 좀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 출발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장한 지 1분 만에 약세로 예. 돌아섰었죠. 예,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장 진행하면서 낙폭을 더하면서 4일 만에 하락 전환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족한 가운데 그리스 CDS 디폴트 관련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의혹인 기관 또 프로그램까지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주요 매수 주틀의 수급 공백이 이어진 가운데 거래소 내 거래 대금이 4조 7,330억 원으로 1월 1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매물 부담보다는 좀 다소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통신, 음식료, 의약품 등 경기 방어 업종들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쉬어가면서 경기 민감주보다는 좀 내수 관련주,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업종이 좀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좀 강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예, 일단 NHN 3.6%, 오리온 2.6%, 또 강원랜드 2.4%, 호텔신라 역시 2.4%에서 내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고요. 또 최근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나오면서 SK네트워크스, 또 대우인터 등 자원개발주, 상사주들 또 역시 강세 보였습니다. 또 중국발 수혜와 신세계의 화장품 진출 사업권으로 LG 생활건강, 에블CNC, 코스맥스 등 화장품 업종들도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마로서는 해저터널, 조류독감, 황사테마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해저터널은 정부가 전남, 제주 간 해저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툭수건설, 동아지질, 울트라건설 등이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충남 계룡시에서 AI 양성 반응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글벳, 제일바이오, 파루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크리넨사이언스라든지 엘크론, KP엠테크 등 황사 관련주들도 역시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예, 어제도 좀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이 국토해양부가 이 해저 터널 추진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공식 예. 발표하기도 했었죠. 좀 투자할 때는 유의가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테마주들은 네. 항상 어떤 실체보다는 소문에, 루머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장 이슈를 본다면 어떤 것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역시 저희가 주말에 있었던 그리스 CDS 관련한 이슈라고 들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리스발 불안감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또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이 긍정적으로 작용 가운데 ISDA에서 채무 조정권이 CDS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크레딧 이벤트라는 규정이 내려지면서 부담감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밝혀진 CDS 보험금은 최대 32억 달러 추정되면서 그 정확한 규모는 오늘 19일 날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CDS 발동 문제는 어떤 단발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는데요. 근거는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스 국채 교환 참여율이 90%를 넘어서지 못할 경우 CAC 강제 이행 조약이 발효되면서 채권 교환이 크레딧 이벤트로 정해질 수 있다는 지금의 사안은 이미 알려진 바였고요. 또 ISDA에서 이번 사안을 크레딧 이벤트로 규정한 모임인 그 DC에는 그 유수의 IB와 운용사들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즉 CDS를 발행해서 CDS 매수자들에게 어떤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은행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만장일치로 표결에 찬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큰 부담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해 두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추정되는 보상금 역시 현재 CDS 규모 32억 달러 중에서 계약 당시 회수율을 제한 부분만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항이 크레딧 이벤트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남유럽 국가들의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CDS 시장 자체가 어떤 신뢰를 잃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이런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CDS 발동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의 장단기 국채 금리, 또 4월 말에서 5월에 선거가 있는데요. 또 그리스의 내부적인 정치적 리스크, 또 재정 건전을 위한 그리스의 자구적인 노력이 얼마나 이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변수들, 시장을 억누를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제장 이슈와 함께 특징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큰 모멘텀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도 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면서 관망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지금의 현재가 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2050선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만만치 않죠. 이런 가운데 주요 시장 주체들, 매매 주체들이 소공백을 보이면서 거래량마저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0선에 대한 확실한 지지에 대한 신뢰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그리스 이슈, 또 오늘 밤에 있을 미국 FOMC, 또 한미 FTA 발효 등 체크해야 할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좀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공격적 매수보다는 목표가, 손절가의 밴드를 줄여서 수주 업종 내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 보고 있기에 2000선 밑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량주들, 대형주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장기적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우량주들을 싼 가격에 모은다 생각하시고 좀 여유 있는 큰 흐름을 좀 보시는 게 낫겠다 생각되고요. 실적 개선세가 예상되는 IT라든지 또 중국 소비 관련주, 또 유가 상승 수혜주 이런 쪽이 접근 가능한 업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단기적으로 본다면 주도 업종 내에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겠다. 하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량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유가 상승 관련 중에서 현대건설을 좀 뽑아봤는데요. 네. 최근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셰일가스라는 부분인데요. 최근 유가 상승 흐름과 더불어서 셰일가스의 공급 증가는 건설 투자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업황 먼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셰일가스가 긍정적인 흐름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 내에서 값싼 연료를 이용해서 에탄 크래커라든지 발전 플랜트를 건설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에탄 크래커의 경우 2016년까지 472억 달러, 또 발전 플랜트는 2035년까지 680억 달러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중동 산유국 입장에서는 셰일가스의 입장이 상당히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산유국 입장에서는 납사 크래커라든지 정유 플랜트 등 석유화학 제품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스 보유국에서는 GTL 분야라는 것은 천연가스 등 천연가스를 디젤유나 제트유 같은 고부가가치의 액체 연료나 화학 연료로 바꾸는 이런 과정인데요. 이런 GTL 분야에 통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이지만 발전 EPC 분야, 또 GTL 건설 분야에서 수혜가 예상되고요. 실제로 현대건설은 GTL의 핵심 공정인 액화 처리 공정 플랜트를 수주한 경험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개별 종목 매수 포인트를 좀 집어보면요. 매월 수주 이벤트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 이번 달 15억 달러의 사우디 알루미늄 점유 공장 외에도 20억 달러의 쿠웨이트 수비아 코즈웨이 교량, 또 필리핀 마닐라 지하철, 또 베네수엘라 정유 등 총 64억 달러 이상의 잠재 계약 안건이 상반기 내에 대기 중입니다. 또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지역 가치 재고 이 측면도 있는데요. 회계 기준의 변경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을 자회사로 보유한 현대건설의 세전 이익률은 7.1%로 업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비단 실적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은데요. 올해부터 설계와 구매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과의 프로젝트 공동 참여로 기업 가치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그룹차 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도 주목해 봐야 할 변수인
부분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협조로 또 벤더 관리 시스템이 완전 경쟁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었고요. 또 현대차 그룹과 자사 공동 사용망을 확대함으로써 판관비 추가 소유 없이 영업망을 어떤 확대 효과 가능한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우디에서 송배전 사업을 영위하던 미드코에 대한 지분율이 49%에서 올해 95%로 대폭 확장됐는데요. 미드코가 연결 대상 법인으로서 들어오면서 연간 약 4,5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겠고요. 또 450억 원 내외의 영업이익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제 7만 원대 있다가 현재 85,600원 종가 기준으로 올랐는데요. 밸류에이션 역시 그렇지만 보유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동사 2012년 기준 PER은 13.3배 수준인데요. 글로벌 EPC 업체들의 평균 PER이 16.5배 정도로 봤을 때는 아직도 역시 밸류에이션 매력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상승하면서 대체주인 셰일가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관심이 좀 국내 건설 업체에는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엔 진단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갑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시 2부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